안녕하세요. 강주에서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 앞에 서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돌아가면 뭐 업무 보고 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눈도 좀 잘 맞춰주시고요. 고개도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조금 더 힘이 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 그리고 돌봄 하면 경기도를 따라갈 곳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실무자일 때도 그 시책 사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우리 업무 보고서 쓰잖아요. 가장 많이 참조했던 홈페이지가 경기복지재단하고 서울복지재단이거든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단어 하나에도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또 뭔가 다른 신선한 단어를 쓰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연구원들이 써놓은 것들 읽어보고 막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저는 되게 선구자적이어서 그리고 내가 많이 배웠던 것이어서 더 떨리네요. 많이 웃어주시고요.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냥 통합돌봄 과장이고 사회복지 5급입니다. 그래서 복지 업무를 하게 된 지는 한 이제 30년 정도 됐으니까요. 그냥 친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저기 남도 끝자락에 조그만한 변방이거든요. 경기도에서 바라보시면 그냥 조그만한 마을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끼리 뽁짝뽁짝 그 혹시 까끔살이가 뭔지 아세요? 전라도 방언으로 소꿉놀이 하는 거를 까끔살이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끼리 막 부대끼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광산구의 일반 현황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산구는 한 1,300여 명의 공직자가 41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규모를 보면 전체 예산의 65%거든요. 이제 물론 복지 쪽은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기 경기도도 사회복지 예산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근데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돌봄 사업들도 많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복지에 조금 더 돌봄을 메카로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강주 전체 면적의 45%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강주의 절반이 거의 광산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 니네 촌이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옛날에는 군단이어서 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21개 동 중에서 5개가 농촌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산불, 그다음에 재난 이런 업무들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또 도농복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입니다. 39.5세. 왜 그러냐? 광활한 토지에 신주택 단지들이 막 들어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거가 주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파트는 문 닫고 들어가면 그냥 그걸로 그냥 각 세대로 개인정보가 너무 강화되어 있잖아요. 남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사회 환경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산업단지가 있어서 미래를 주도하는 경제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주를 오시게 되면 저희 구를 자가용으로 가지고 오시지 않는 한은 저희 구를 반드시 거쳐 가셔야 됩니다. KTX가 있는 광주 성정역, 그다음에 광주공항 등이 있어서요. 저기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하지만요. 그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애국인 주민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고려인 마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 전체 인구의 59%, 60% 가까이가 저희 구에 거주하고 있어서요. 뭐 세계 야시장 축제, 그리고 애국인들 축제, 막 이런 축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문화가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을 이렇게 길게 하냐면 돌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주민들의 특성도 무시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는 고독사, 뭐 영케어러 막 이런 말 들으면
복지직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요. 저런 말 들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하거든요. 그 수원 세모녀 사건 막 이런 거 보도됐을 때 저 일은 우리 일은 아니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 아, 수원에 와서 수원 세모녀 사건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키워드를 잘못 뽑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원 세모녀 사건이 저희한테 충격이긴 했지만 우리한테 또 다른 질문을 주기도 했어요. 굉장히 큰 질문을 던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니네들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만 만날래?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니네들이 좀 찾아갈 수는 없니? 좀 가까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으로써 조직도 좀 변하고 우리 담당 직원들도 좀 의식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광산에서 하고 있는 돌봄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직접 찾아가는 의무 방문 이런 것들도 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은 수원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복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딱 긍정적인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산구도 아까 젊은 도시라고 하긴 했지만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한 37% 정도가 지금 1인 가구거든요. 그리고 작년 대비 지금 어느 지자체나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보면 인구가 한 5천 명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3,500명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비율이 굉장히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한번 돌아가셔서 우리는 노인 인구수가 전체적인 인구수가 얼마나 주는데 65세 이상은 얼마나 느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씩 파악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그 빈부격차나 또 그리고 젊은 층들이 취업하지 못해서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뭐 조부모를 모시고 있다든지 케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다 공통인 그런 이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과장님들 혹시 우리 과장님들은 돌봄의 대상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좀 전에 제가 복지직 공무원 한 지 30년 됐다 했잖아요. 복지 업무를 30년 하면서요. 한 번도 복지 정책이 내가 대상자가 될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급여를 받고 있고 연금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급자에 될 일도 없고 하다못해 노령연금도 받을 대상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타자화했어요. 복지는 그들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돌봄 업무를 보기 시작하면서 아, 이거는 그들의 일이 아니구나. 나의 일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어오더라고요. 자제분들한테 대부분이 결혼하셨을 건데 자제분들한테 노후를 맡기실 생각 아니시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10년 이상은 거동이 불편한 채 생을 마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10년을 자제분들한테 의탁하실 건가요? 아니시죠. 그러면 저도 아들이 둘인데요. 아들들한테 제 노후를 맡길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돌봄이 이슈가 됐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돌봄을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내가 받는 대상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좀 더 애정을 갖고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당장 내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한쪽 발에 기부스를 했어요. 만약 이렇게 해서 거동이 안 된다면 가장 먼저 안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거 어렵고요. 끼니 해결하는 거 어렵고요. 집안 살림 그 누군가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원 가는 길도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남들은 보면 돌봄 인력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귀함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한 귀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은 인간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돌봄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돌봄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모두의 문제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돌봄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누구나의 문제를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광산구가 바라보는 이런 양극화 해소하는 방안들을 봤을 때요. 사회적 돌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행정만이 절대로 할 수 없거든요. 민간이나 주민이나 그리고 제 협업기관들이 반드시 있어서 같이 꾸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판을 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의식이 문제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앞서 나가서 이 문제를 끌고 나갈 수 있을 건지 우리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판을 까는데 제대로 깔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좀 부끄럽네요. 저도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나오니까 그런 말이 나오네요. 그리고 저희 구가 가장 특색 있게 하고 있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로 건강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2대1로 가가호 방문해서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그리고 1313 이웃직이라고 그래서 한 명의 돌봄 대상자에게 3명의 친구를 지역 주민을 연결해주는 뭐 그런 사업들 그리고 아파트에 이웃지기를 만들어서 아파트 복도 라인별로 이웃지기를 만들어서 안부를 살피는 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의식이 상당히 깨어 있어서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셔요. 근데 통상 우리 그 복지부에서 보면 명예사회복지사 막 이런 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이지는 않다는 생각 많이 하고 저희 구도 그러게 잘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면들이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기관이라고 하면 뭐 LH나 광주도시공사, 그다음에 복지관, 병원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관들하고 거버넌스가 크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말하는 100세 시대 돌봄 혁신의 이제 유기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의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광산구가 어떻게 돌봄을 했지라고 쭉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19년에 문재인 정권 때 커뮤니티 케어가 처음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돌봄 사업을 그때는 저희가 시범 지역구에 선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자체적으로 돌봄 사업을 좀 쭉 추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19년부터 용구 임대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돌봄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20년도에는 의료하고 만나는 일들 그리고 23년부터 광주 광역시하고 같이 하면서 광주에가 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5개 지자체랑 같이 해서 광산구 전역에 돌봄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년 동안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돌봄에 예산만 투입을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24년도부터는 좀 예방을 해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물론 노령화되고 하는 거를 나이를 안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건강력을 조금 더 스스로 건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자 해서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돌봄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19년도에 보면 왜 저희가 용구임대 아파트를 들여다봤냐면요. 광산구 우산동에는 전국 동국 단위로 보면 용구임대 아파트가 7번째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3,384세대가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 실제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그 용구임대 아파트에 가보면 얼어 죽고 뒤어 죽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단절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다양하게 많은 돌봄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표현은 제가 얼어 죽고 뒤어 죽고는 제 단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잉하게 들어가게 있는 세대들도 있고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공직자들이 3,384세대에 한 90% 정도는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안 계셔서 나머지 10%는 다 방문을 못했는데 146명, 저희 그 복지 부서가 있는 국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가 다 나가서
가까워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거는 저는 주거 부분의 만족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구임대 아파트 특성은 다 알고 계시죠. 뭐 12평, 실평수는 뭐 7평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12평, 13평, 14평, 제일 큰 게 17평이거든요. 근데 그런 집에 사시면서 이 집을 언제든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은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나를 받아줄 곳은 여기밖에 없다. 나는 여기서 내 생을 마감할 거야. 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때 당시만 해도 20 몇 년 동안 복지 일을 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몰랐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로 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표현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같이 섞이지 못해서 단절되게 살아가신 분도 꽤 많으시죠. 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만족하던 것을 그 조사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을 봤더니요. 그때 당시에 평균 연령이 62.8세, 그다음에 1인 가구는 70% 정도 돼요. 그리고 나는 우울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52% 정도 됐거든요. 이 프로테이지만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이곳은 점점 더 심해질 건데 젊은 사람은 빠져나가고 장애인이나 노인 인구로 더 채워질 텐데 어쩌면 여기는 거대한 요양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형태로 우리가 조금 앞서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때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분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1위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뭐가 가장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돈이 필요하시답니다. 생계비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가 그게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식사 부분. 밥 한 끼 혼자 드시기 때문에 밥이 맛이 없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식사 한 끼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배우자가 있고 그러면 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말에 혼자 있으면 우리 나를 위해서 뭐 만찬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식사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분들한테 약 바구니를 보면요. 약들을 막 한 주먹씩 드세요. 요만큼씩 드시고 하시는데 그 약을 제대로 드시려면 곡기를 드시고 약을 드셔야지 그게 충분히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식사가 굉장히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봄 인력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웃지기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웃지기를 그들 안에서 만들었어요. 영구임대 아파트는 복도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옆집에 할머니 조금 더 거동이 가능한 할머니가 바로 옆집에 할머니 누워있는 할머니의 안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하신 분들은 누구 댁 일어났소라고 한다든지 뭐 순이 할머니 일어났어요 한다든지 이렇게 안부를 좀 그 라인별로 라인지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라인의 안부를 살펴서 이상이 있으신 분은 행정이 알려준다든지 복지관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뭐 이거를 100% 다 했냐 또 문을 안 열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중에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은 은둔형 외톨이 형태로 연결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도 그래서 라인지기들이 지금도 한 4, 50명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만 집중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욕구 조사를 했을 때 분명히 일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생계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남의 이름으로 한다든지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일을 한다든지 현금만 그냥 받는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예 일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중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있으면 일자리를 하고 싶다. 아니면 최소한 자원봉사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실제로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구사정 넉넉하지 않아서 많은 급여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명명하기를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 사회활동을 촉진한다라고 해서 사회활동 촉진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에 현금으로 드리면 또 생계비에서 가미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 신설협의까지 받아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5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5만 원이면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5만 원에 대한 소중함을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이분들은 근데 어떻게 했냐면 주로 이 대상자들은 집에만 주로 계시는 중장년층이나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밖에 나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예부 활동을 좀 권장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나와서 이웃하고 만나서 놀고 웃고 떠들고 하면 좋겠다. 집에만 은둔형 형태로 있지 않고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용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정원을 조성을 하면 같이 활동을 한다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웃지기로 활동해가지고 이웃의 안부를 살핀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1시간에 5천 원. 그래서 한 달에 10시간만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5만 원을 주는데 지금 300명이 그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이제 12월에는 너무 춥고 12월하고 1월에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까지 확장을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식사 부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복지부에서 사회적 경제와 연결한 복지 사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해서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구임대 아파트의 경력 단절 음식을 조리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건강 밥상을 설립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회적 협동조합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도시락이나 반찬 가게 하는 데는 너무너무 많다. 그렇지만 폐업하는 데도 너무 많다. 너네들 이거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컨설팅 해주시면 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요, 이 건강밥상이 지금은 얼마나 규모가 커졌냐면요. 돌봄 사업에 식사 지원이 여기도 대부분 들어가실 거예요. 식사 지원에 지금 제공기관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매출액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완전 성장했어요. 자립을 하셔가지고 사회적 경제가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또 해산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구조여서 그냥 이름만 있는 유령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의 초기에 그분들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옆에서 도와주시는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잘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자립을 잘해서 제가 복지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나 너무 잘했어 이런 거 과장님들도 하나씩 있으시죠? 나 일은 너무 잘했어 막 이런 거 저는 좀 그런 데 좀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돌봄이라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보면 전국 최초로 민간협력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써져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실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안산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산에 벤치마킹 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안산에 오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광주 같은 곳에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너네 민주화의 성지라며 주먹밥 나눠줬다며 근데 같이 그런 공동체 정신이 없어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도 하나도 없어 이런 말도 진짜로 하셨어요. 근데 장애인 주치제 사업이 2015년에 처음 사업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장애인 단체에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려면 조합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되고 출자금이 1억 이상인가? 지금은 좀 바뀌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합원도 있어야 되고 출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15년부터 민간에서 스스로 준비를 하다가
그게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조합원도 안 모아지고 출자금도 안 모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자 했다 엎어졌다 막 이런 걸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하고 같이 해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는데요. 구에서 장소 제공해서 병원까지 병원을 구에서 지원을 해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돌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료 부분이 가장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의료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도 의료 쪽이 가장 힘들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힘이 많이 됩니다. 근데 경기도 쪽에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서 좀 더 일을 진행하시는데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3년도부터 시작했던 확산하다는 네,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일을 하려고 보면 분명히 조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통합돌봄과는 23년 1월 달에 제가 조직을 해가지고요. 통합돌봄과 신설했고 동해는 통합돌봄 창구도 마련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조직의 돌봄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 23년 1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망도 구축을 했는데요. 시민 누구나 편리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봄 콜이 있거든요. 2642 이게 이웃사이거든요. 이게 누구나 편하게 전화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저기 돌봄콜 접수되면 그 다음 날까지 반드시 방문을 해서 돌봄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방문 말씀드렸는데요. 의무방문은 돌봄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되는 주민들을 명단 리스트를 다 했거든요. 이 돌봄 필요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중증장애인,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자, 그다음에 각하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되신 분들,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들 일종 수급자 중에서 저기 60세가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은둔형, 그다음에 고독사 가능군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쭉 12월 말 되면 정신이 없어요. 그 리스트 만드느라고. 리스트 만들어서 동에다 주면 동에서 동 스케줄에 맞춰서 방문해서 그 사람이 돌봄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파악해서 올려주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7개 국이 있거든요. 그중에 상생복지국으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등이 있습니다. 이 통합돌봄과를 보면 통합돌봄팀, 주거의료급여팀, 그다음에 사례관리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을 하나 추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통합돌봄과를 조금 더 강화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조직은 조금 더 포장을 더 넉넉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사이즈에 맞게 하게 되면 그게 항상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을 좀 크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존의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팀에 주거의료급여팀, 그다음에 사례관리팀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 돌봄통합지원법 보면 퇴원 환자 연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거의료급여팀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들이 활동하는 부분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주소를 두신 분도 꽤 되세요. 근데 병원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퇴원을 하시게 되면 주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 노숙하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전수조사도 저희 진행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집이 없어서 돌아가실 곳이 없어서 그 주소를 거기다 두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 부분하고 연계해서 퇴원 환자 연계가 되면 통합돌봄팀에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돌봄의 전달 체계는 신속해야 되고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돌봄콜, 그다음에 의무 방문, 그다음에 동에 있는 돌봄 창구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동에서 바로 하루나 이틀 안에 나가서 현장 방문해서 돌봄의 필요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돌봄 계획을 수립을 하면요, 구에서 최종 확정을 하거든요. 근데 돌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전문 기관하고 연계해서 통합 지원 회의를 거쳐서 돌봄 계획을 최종 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공 기간 선정하는 거, 그런 거 부분들, 그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보면 우리가 기존 돌봄도 굉장히 많잖아요. 기존 돌봄에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거기가 우선입니다. 일단 돌봄이 통합돌봄과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노인부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2 사업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타 복지에서 이렇게 긴급 돌봄도 있고 그리고 일상 돌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돌봄에 먼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거기에 먼저 의뢰를 해주고요. 거기에서 대상이 안 됐을 때 저희 통합 돌봄과에서 돌봄 대상자로 선정해서 서비스를 지워주고 있습니다. 광주담 통합 돌봄은 크게 5개 우리 기초 지자체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7가지가 있어요. 광주에 오면 7가지는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의 색깔에 맞춰서 구 특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7대 사업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가사활동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활동, 일상활동, 그다음에 방문 목욕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일상생활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대상자면 장기요양에서 목욕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서 먼저 이용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채웁니다. 그래서 광주담 통합돌봄을 저희는 통합돌봄이라고 쓰고요. 틈새돌봄이라고 읽습니다. 기존의 돌봄 사업을 충분히 이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틈새로 메운다 해서 저희는 틈새돌봄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식사 지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영암에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식사 한 끼만이라도 제대로 드시면 저희가 해드린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 한 끼만이라도 제대로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 지원이 지금 2찬이거든요. 이식이에요, 이식. 이식에서 저게 지금 16,000원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지금 22억이거든요. 근데 10이 75%, 구비 25% 이렇게 해서 하고요. 또 그중에는 구비만 별도로 100%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중위소득 120%, 130% 미만까지는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부담 100% 자부담으로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이 생기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본인 부담을 줘야 된다. 3% 할까 5% 할까 5개구가 다 모여서 머리 싸매고 서로 의견을 나눴거든요. 근데 그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수급자고 차상위는 그냥 무료로 하자. 그리고 거기 이제 120%가 되면 3%로 하자.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담당 직원들은 자부담이 있는 거를 희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하는 게 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한테는 저 한 끼나 오셔서 그 말동무라도 해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행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동행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 간단한 것들, 집 앞에 있는 병원이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들, 혹시 이동을 하더라도 버스비 같은 거는 대상자가 여기는 또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관공서 가는 그런 동행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건강 지원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이 해서 작업치료사가 가는 방문 운동, 그다음에 방문 구강,
그리고 방문 간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장교양 재택의료센터에 연결돼서 방문 진료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 구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들은 치아를 불편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치아 하나 두 개로만 식사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치아 하나가 있고 없고가 저작 능력에 엄청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저작을 함으로써 침이 나오잖아요. 그 침으로써 이 음식물을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라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방문구강을 하고 있는데 그 혀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치아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문 맞춤 운동. 실제로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것을 받으러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물리치료하고 작업치료사고는 조금 달라요. 작업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쪽 다리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맞춰서 화장실을 어떻게 가면 넘어지지 않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운동을 시켜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맞춤 운동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아서요. 여기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고민한다라고 하면은 그 두 사업은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인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안전지원, 주거편의, 일시보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AI 안부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에 맞게 문턱 경사로, 그다음에 뭐 가스 타이머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간단한 수리, 대청소, 방역 방충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의 특별한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혹시 휴블런스 사업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사업인데요. 21년도에 국민정책 디자인 사업에 선정에 대해서 국민정책 디자인단하고 같이 했던 사업인데요. 여기에도 세비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있으시죠? 근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예약이 안 돼요. 여기도 예약 안 되시죠? 근데 순번대로 기다렸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 시간 맞추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은 옷 입고 밖에 나와서 일정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병원 앞에 내려주거나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려주고 그냥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상자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게 가장 힘든지부터 지역 그 대상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옷 입고 나가는 것도 어렵대요. 내가 무슨 옷을 우리 정도의 사람은 돌봄 대상 될 수가 없잖아요. 누워 계신 분들이 많고 고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옷도 좀 누가 입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실제로 옷 입는 것부터 병원 동행하는 전 과정, 그 다음에 약국을 이용하는 것까지, 그리고 집으로 다시 모셔다 드리고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한테 병원에 갔다 온 내역까지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현재 3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차 2대, 그 다음에 스포티지가 장애인 리프트로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그 다음에 강상구만의 뭐 생활형 일자리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차량 운전부터 동행 매니저, 동행까지 같이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소는 우리 여기 1층에 보니까 케어플러스 있더라고요. 나의 건강 정도를 실측하는 장비들이에요. 근데 이 장비가 여기 밑에 보니까 한 4대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한 16종에서 20종 이렇게 구비해가지고 본인들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구비해 놓고 여기서 실측한 그 수치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동 처방, 그 다음에 식단 조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식단 조절, 그리고 관계 서로 이제 이웃을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웃과의 만남을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수면은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런 부분들 해서 전문가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처방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허벅지에 근육이 빠지는 게 매우 놀라운 속도로 빠져요. 일주일 정도 쓰지 않으면 뭐 근육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채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근력이 빠지는 정도 이런 것들까지 확인을 해서 1대1로 상담을 해주고 그 상담에 맞춰서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노인 일자리인 건강활동가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동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어내기 사업이라고 해요. 돌봄 대상자에 들어오지 마라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 라고 해서 밀어내는 사업이라고 지금 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밥 카페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 가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밖에 나와서 식사하시라고. 영구임대 아파트에 보면 경로식당 다 있으시죠? 경기도에는 없으신가요? 근데 경로식당은 점심만 주잖아요. 근데 점심 이후에는 그냥 유유 공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저녁에는 경로식당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주지만 한계가 있어요. 모든 주민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어서 나머지 그 시간대는 주민들한테 열어놔라 해가지고 지금 마을 밥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체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들을 여기에서 그 지침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공무원들의 생각이 옳을 거다. 저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서 이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4년도에 통합돌봄 추진 실적을 보면 여러분도 예상했겠지만 식사 지원이 가장 높습니다. 31%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건강 지원, 그다음에 가사 지원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입니다. 다들 가슴이 먹먹하신가요? 지금 돌봄 사업 하고 계시는 지자체가 더 많으시죠? 경기도에는. 그래서 실은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 뭔가를 더 떼야 되는 거에 대한 중압감, 하고 있지 않았는데 해야 된다라는 중압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으실 거란 생각은 들어요. 이제 이거 26년도 3월이면 뭐 전국 299개 지자체가 다 시작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는 한 명도 예의가 없잖아요. 다들 하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법 같은 경우는 뭐 전달체계 개편하는 거, 그다음에 소유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의 복합적인 욕구에 맞춰서 개개인의 다 그 성향을 다 파악을 해서 사람 중심적으로 일률적으로 하지 마라. 그 사람 성향에 맞춰서 해라.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한 이후에 다 그 자원 목록화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구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목록화해서 거기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요 이렇게 해봤어요. 돌봄을 하고 있는 부서 있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방문 진료하고 있거나 뭐 방문 간호하고 있거나 방문 운동하고 있는 거 보건소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저희 돌봄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담당자를 다 지정을 했어요. 너는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야. 회의를 해갖고요. 담당자 니네가 줄래? 아니면 우리가 지정해 줄까라고 했더니 지정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다음 2주 후에 실제로 저희하고 같이 방문 진료를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협업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다 가서 물어보면요. 보건소에서는 복지 파트가 말을 안 들어서 하고 복지 파트에서는 보건소가 말이 안 통해. 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그럴지도. 근데 자꾸 만나고요. 저희가 보건소에가 5개 부서가 있거든요. 5개 부서 일일이 다 찾아가서 얘기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돌봄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구나까지는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건소에서 오신 과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네 거다 내 거다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각 중앙이나 시도, 시군구,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할 역할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들은 실은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서운한 점이 많이 있으시죠. 고령화 비율로 예산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예산 지원 못 받으신 데가 꽤 되시죠. 받는 데가 적어요. 근데 저도 실은 엄청 섭섭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아까 젊은 도시라고 했잖아요. 노인 인구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고령화 비율로 하자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고령화 비율이 저희가 13%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5개 지자체 중에 동구하고 남구는 20%가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예산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3억, 겨우 3억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속상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인지. 그리고 괜히 우리가 일 못해서 예산 조금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여기서 못 받으신 과장님들 더 서운할 것 같기도 하는데요. 나름 또 고민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또 국회의원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돌봄 사업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도 어제도 저희 그 시 주매회 하고 왔거든요. 직원들은 진짜 2주에 한 번씩요 가서 회의하고 와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는 간호직 공무원이 있거든요. 의료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간호직 공무원이 있는데 간호직 공무원 2주에 한 번씩, 복지직 직원 2주에 한 번씩 5개 구가 다 모여서 같이 맨날 회의하거든요. 지금까지 회의를 23년도부터 70 몇 회 했다더라. 뭐 이렇게 아무튼 시에서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일정 부분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은 시도에서 좀 해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군구 역할이나 읍면동 역할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강두다음 통합돌봄 사업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신청 접수받고 발굴 의뢰하고 사전조사하고 종합판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해서 통합지원회의하고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까지 그리고 전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니터링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구는 모니터링을 노인 일자리를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으로 일정 수준 교육을 해서요.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는 12명 하고 계시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대부분 지금 구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가돌봄, 돌봄통합지원법하고 지금 현재 강주다음 통합돌봄하고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우선순위는 75세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강주다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비슷하지만 퇴원
퇴원하시거나 퇴소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돌봄 통합 지원법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서 일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퇴원 환자 재가복귀 지원을 위해서요,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광산구에 있는 급성기 병원 14개소, 그다음에 요양병원 9개소 해가지고 협약해서 대상자를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퇴원을 하실 때 돌봄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면 구로 전화만 해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지침에는 막 서류를 써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성가시면 하시지 말고 전화만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올해만 해서 22분이 지금 퇴원 환자 연계해가지고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세요. 근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늘 우리가 뭔가를 연계를 해주면 너네들은 피드백이 없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대상자만 받고 말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주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분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을 제대로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전산 시스템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거나 간호사가 관심이 있으면 이 환자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던집 프로젝트입니다. 올 한 해 이 사업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을 보면 일례로 쉽게 설명하면 맹장 수술하고 맹장 수술하게 되면 한 3일이면 퇴원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바로 집으로 뭐 가족이 있으면 바로 퇴원하셔야죠. 근데 집으로 혼자 돌아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일례로 맹장이라고 말을 했지만 뭐 항암 치료를 받았다든지 뭐 투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더더욱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형편이 조금 좋으신 분들은 실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 또한 여의치 않아서 집에 혼자 계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케어홈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에 머무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공사와 연계해서 30호를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그다음에 생활지원사, 그다음에 뭐 그 의료진이 필요할 때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연계해가지고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병원에서 2주 전인가 저희가 재활병원 원장님을 뵀었는데요. 저희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중간집을 생각을 했냐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의학 공부를 하면서 중간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중간집이 본인이 만들까까지도 생각을 하셨대요. 재활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운동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근데 병원에 계실 때는 운동을 잘 하신대요.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잘 하는데 퇴원만 해서 오면 달라지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간집을 많이 이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런 사업들을 좀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통합 돌봄 지원법의 미래입니다. 연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일을 행정이 할 수 없으니 마을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돌봄 체계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람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정책이 있으니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 가족이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하는 서비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항상 돌봄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돌봄을 저희가 지원했던 사례거든요. 한 3분 정도 되니까 잠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동 우리 아파트 살고 있는 김수랑입니다. 저는 2022년 통합돌봄을 통해서 하동동 아파트 공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구진노조의
여기 살면서 앨범을 세 번이나 만들었어요. 실패하고 처음으로 사진 찍었어요. 아, 이거 처음으로 일어서신 거예요? 예, 기분 좋죠. 한 1분 정도? 오랫동안 아니고 짧게 안 된다고 하셨고요. 자격증도 따게 됐습니다. 바리스타 제가 여러 명한테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도 공부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제 소원은 우리 아이들 꼭 다시 만나기, 아이들과 다시 가르치기, 아이들에게 내가 더 맛있는 밥 해주기, 더 건강해주기, 약한 가지, 바다 오염 가지, 그리고 연습 여행 가지, 말을 잘해서 공부하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해지시죠? 돌봄이 그런 것 같아요. 희망이 없던 저분한테 20몇 년 동안 그 조그마한 그 병상 침상에서만 생활하시다가 우연히 저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알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나와서 자력으로 살고 싶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셔서 어렵게 주거가 연계가 돼서 지금 나와서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어쩌면 침상에 누워 계신 분이라고 해서 꿈이 없을까요? 병원에서만 살고 싶을까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한테 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준 것이 돌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우리도 저 침상에서, 우리 노후도 침상에서 보낼 수 있는데 그 누군가가, 우리의 후배들이 그 침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요, 따뜻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상구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저희도 많이 부족해요.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빨리 끝낼까요? 저희 그냥 이렇게 까끔살이 하고 있다, 그런 눈으로 봐주시고요. 나중에 저희도 경기도로 벤치마킹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낸 거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